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선생님이 질문이 이번 지금 현 정세로 보나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다루겠습니다. 현재 북한 상류층이 김씨 족속 체제의 모순과 기만성에 대한 이해도와 대남 인식,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등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인지 심도 있게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먼저 북한에서의 상류층에 대한 개념부터 제 식대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의 상류층이란, 북한 주민사회 자타가 공인하는 상류층이란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간부과와 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에서 인사사업을 한 대상이 상류층입니다. 당이 직접 인사사업을 한 대상이 상류층입니다. 노동당 조직을 기준으로 볼 때는 당군 종이 모든 권한 당위원회의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가 오리지널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러면 북한에만 있는 권한 당위원회란 무엇인가? 그 당 조직이 자기 관하의 비당원을, 노동당원이 아닌 사람을 노동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노동당원이었던 사람을 출당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한당위원회의 책임자는 책임비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수령과 당중앙이 임명합니다. 물질 문명의 기준에서 볼 때 소위 상류층이란 김일성 족속 체제가 일반 주민사회의 공급체계와 별도로 수립한 공급소들에서 식료품, 생필품을 공급받는 대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북한 주민사회 자타가 인정하는 상류층이 이 딱 두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나는 상류층이었다 말하면 믿지 마세요. 북한에는 김일성 족속이 소위 특권층의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공급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일반 주민사회의 공급체계와 전혀 다릅니다. 평양에만 해도 중앙당 공급소, 국무위원회 공급소, 상임위원회 공급소, 내각 공급소, 북한군 장룡 공급소, 혁명열사 유자녀 공급소, 사모 4호 공급소, 보이부 공급소, 안전성 공급소, 대학교원 공급소, 기자 공급소, 문화예술인 공급소, 체육인 공급소, 과학자 공급소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이 중에서 보이부 공급소, 안전부 공급소, 대학교원 공급소, 기자 공급소, 문화예술인 공급소, 체육인 공급소, 과학자 공급소 거기에 대상이 되는 자는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급수가 어느 정도 높아야 그 공급 대상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견으로 들어갔다 하면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으로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 대상에 속하는 자들만이 상류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급 시스템이 평양을 중심으로 각 군으로 내려가서는 다 합해져서 강원도 간부 공급소, 자강도 간부 공급소 이렇게 또 일괄적으로 퉁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주민사회의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상류층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상류층이 김족석 체제의 모순 기만성에 대한 이해도와 대남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북한에서 사는 정기간 소위 상류층과 교류한 범위 내에서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사회는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절대 다수가 평생토록 대대선선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쓰고 참 피곤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다 이중인격자로 세뇌되고 조련된 주민들입니다. 중송이 가면을 앞에다 쓰고 나머지 개인의 모든 생각, 욕심, 이해관계 몽땅 마음속에 딱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족속이 반세기 이상이나
조직화 사상세뇌와 동반해서 연자제까지도 도입한 지독한 감시, 통제, 고발 시스템을 수립해서 북한 주민 사이에 깊고 깊은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류층, 비상류층 가리지 않고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습니다.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그 건에 속하는 상류층은 굉장히 입이 무겁습니다. 왜? 달고 다니는 운전수, 부관, 호위군관, 비서, 담당 간호사, 이 모든 것이 각기 자기 선에서 그 대상을 감시, 보고하는 시스템에 철저히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갈수록 굉장히 입이 무겁고 쭉 내려오다 그 중간층이 제일 풀이가 사납습니다. 뒤에 돌아가서 할 말은 다 하는데 단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접했던 소위 상류층이 김족석 관련 속마음은 정말 죄짜면 미움과 중모였습니다. 체제밖에 국민은 없다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젖혀져 떡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순응하고 사는 겁니다. 외부 세계는 모르겠지. 그래서 김일성 혹속의 김한성에 대해서는 워낙에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관계로 김한성까지는 몰라요. 아는 척도 있지만은 철저히 기만했다는 거,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야 김한성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김한성이라는 단어는 다 김일성 족속이 일방적으로 쓴 단어지. 야, 정말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한성에 대해서 그게 김한성이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건 넌 없이 다 느끼고 있다. 김일성 족속의 국가 비전, 내놓는 모든 정책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내심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김일성 족속이 매해 대안의 사업체계 토론회를 벌려놓고 당일꾼은 기잡이, 집에 있는 노잡이 선전을 반복할 때마다 강의 끝나고 뒤로 나와서는 지배인을 제껴놓고 경제실무에 까막눈인 당일꾼이 생산 현장을 쥐락펴락하니 경제가 발전할 턱이 있나 서로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또 8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기득권에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하면 김일성 족속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때 김일성 족속은 전체 기득권 다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방할 것을 다 하고 개혁할 것을 다 해놨다. 이대로 유지만 하면서 발전시키면 된다. 김일성 족속에 위한 개방과 개혁이고 김일성 족속을 위한 개혁과 개방이고 김일성 족속의 개혁과 개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깨치진 못했지만은 이 나라는 글로 먹었구나, 너나 없이 이구동성으로 주고받고 말을 했댔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하도 오래 감시체제에서 살다 나니까 어느 집단에 들어가도 저기 보위부 밀정, 저기 당조정 밀정, 저기 안전부 밀정, 너나 없이 다 짐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슬 피해서 하기는 또 합니다. 우린 다 그랬어요. 김일성이 중학교 중퇴생이고 김정일이는 중학교 때부터 여자 공무원을 쫓아다니라고 공부할 수 있었겠어? 우리는 그저 이러다 죽어야 돼. 우리 인민은 이런 슬픔을 너나 없이 간직하고 기회가 있으면 토로했댔습니다. 제가 적어도 북한 평양에서 17년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출판사의 기자들과도 인맥관계가 든든했댔습니다. 나는 김일성 족속에 대한 북한 주민 사이의 지독한 중모심을 어디서 느꼈는가? 1980년대 중반 제가 어느 지방의 굴지 군수공장에 취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공장 당위원회 간부가 저하고 마주 앉아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방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가? 김정숙의 공로는 뭐니 해도 빨리 죽은 거랍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공로는 뭐니 해도
김성일을 지킨 거랍니다. 김일성, 김정일 두 태양을 모시기도 이렇게 힘이 든데 그 집안의 여자들까지 살아서 치맛바람 일으키며 돌아다니면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나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을 때렸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댔는데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진실입니까? 그때 그 간부가 그런 말을 내게는 전하면서도 당 조직 통보선을 통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도 속으로는 이 말에 공감하면서 김일성 족속을 증오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제가 소통했던 소위 상류층은 1988년 김일성이 한전원인가 벌려놓고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 무너기에 들어섰다 하는 개떡 같은 막말을 내뱉었을 때 너무 기가 차서 때는 정말 배급제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난 말의 총풍이 뭔가 수령님은 즉 김일성은 이미 물건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수요에 위한 분배를 받는다는 공산주의 사회에 앉아있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김정일 외에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 가본 사람이 없다. 혼자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사는 수령이 공산주의 사회라면 공산주의 사회겠지. 우리는 무슨 힘이 있나 그저 따라갈 뿐이지. 공산주의자라는 기준도 그 수령의 수준이 높이다.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우리 많이 웃었어요. 진실을 놓고 보니까 김일성 족속만이 공산주의 사회에 앉아있더라고요. 그거를 범일반화해서 전체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에 앉아있다느니 무너기에 들어간다느니 이런 개소리를 제쳤던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 김족속 체제고 귀 눈 열리고 난 순간부터 보고 듣는 것은 모조리 김족속 선전이고 그런 속에서도 김족속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분명히 북한 주민들이 가슴속에 생활의 체험 그대로 쌓여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인민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25만 30만이 정치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아직은 깨진 못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지만 김일성 족속에 대한 깊고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감옥입니다. 감옥문은 밖에서 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접했던 소위 상류층의 대남 인식에 대해서 아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등 분야별 어느 정도인가 제 영역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소위 상류층은 이미 80년대부터 나름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동경을 마음속 깊이 숨기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리해가 심히 부족한 탓에 그저 내부가 복잡하다. 김일성 족속도 이걸 빗대고 대한민국의 시위, 데모 같은 것은 대서특필로 끄집어내가지고 주민 사상교양이 철저히 써먹으면서 이걸 대치시켜가지고 그러나 우리 체제는 수령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정치대국, 사상대국이라고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군종이 높은 상류층은 접하는 정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름 분명한 견해가 서 있을 것이며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순 후 1990년대 초에 남부 고위급 회담 이룬 성원으로 평양에 갔던 어떤 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김덕홍 선생님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측이 그 어느 가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산책하려 나오니까 북한 측 파트너가 따라붙더래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어느 조용히 멀리 나가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들은 이 회담이 된다고 보는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망한 나라나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너무 놀랐고 둘이 주고받았다는 그걸 어디서 감시하고 자기까지 옹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겁이 나더랍니다. 그분이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대족공 회담에 나간 간부라면
얼마나 핵심 중에 핵심이겠습니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제를 봅시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됐다는 것은 소위 상류층은 이미 1980년대부터 알았습니다. 조선업이 세계 몇 위라느니 전자제품이 어떻거니 이 인식을 더 부추긴 게 김일성 족속입니다. 김일성이 80년대 중후반인가 외국에 나갔다 온 간부가 출장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남조선 경제가 너무 발전했는데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말해서 김일성 자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아무 걱정하지도 마라. 우리가 전쟁 준비를 더 빨리 다그쳐 완성해서 남조선을 해방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이런 내피셜이니까 남을 강탈해 먹을 그 속셈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면서 군국주의로 달린 겁니다. 이것을 또 직관적으로 북한의 소위 상류층에 널리 선전한 게 김정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대한민국 전두환 정권 때 대한민국 홍수 피해를 인도적 지원한다면서 북한이 뭐 보낸 인도적 물자의 대치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올려보냈던 물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요, 전자제품 뭐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히 담요입니다. 덮고 자는 것. 그 담요가 북한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최상의 고급 담요였기 때문에 김정일은 이것을 일반 주민사회에 일절 이름 방구도 안 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당군종이 중앙 간부권에만 김정일 선물로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물자도 이런데 악용될 수 있다고 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물품인 담요가 너무 정말 좋다는 말들이 그 기득권에서부터 다 흘러나와서 북한 주민 사이에 퍼졌습니다. 군사를 봅시다. 김정은은 최근에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한 치도 한 걸음도 엄두도 낼 수 없는 엄중한 시련을 뚫고 세계 중심의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다. 어제 정론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노동당 선전은 그 쓴 기자도 믿질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사회가 그걸 믿는 일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1982년 1월인데 그때 김정일이가 처음으로 소련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 달라는 그 로켓 우리한테 주질 않고 있다. 이젠 자체 개발하자. 가지고 단거리 미사일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 그 제호 부품이 북한에서는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분야의 무역 일꾼들이 위장 간판을 달고 홍콩, 대만, 일본을 드나들었어요. 그때 그 수입에 들여왔는데 헤쳐놓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품이 절반 이상이더랍니다. 그러다 나니까 저는 그때 현직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그 작전을 주관했던 그 책임 간부가 김정일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하다 나니까 남조선 부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걸 왜 태워버리겠는가? 그걸 그대로 국방과학자들한테 보내줘라. 그래서 그걸 본 국방과학자들이 적들이 어느 만큼 발전했는가를 똑똑히 알고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로켓 개발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쭉 온 국방과학원에 전달되다 나니 우리 분야에서는 그때 남조선이 그렇게 대단하게 발전했대 다 알았습니다. 제 입으로 다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또 1994년 4월 29일 30일 되지기 몇 달 전에 제2경제위원회를 현지 시찰했습니다. 그때 군수 생산 가동률이 10%, 15%대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김일성이가 밤잠을 못 잤다면서 그 다음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조선을 해방할 기회는 다 놓쳤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동서해안에 갱도를 많이 뚫고 놓고 갱도 안에 가득 탄약을 채워놓고 적들이
동해 서해상에서 한포 사격을 할 때는 갱도에 들어가서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버티고 있다가 적들이 상륙할 때 나와서 냈다 쏘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제도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후퇴했습니다. 80년대 초까지 남조선 해방을 입에 달고 살던 놈이 김일성이도 알았던 거예요. 이젠 졌다는 것. 김일성의 이 말이 또 북한군 군수산업체 국방과학원 전체 간부 엘리트들에게 다 전달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돼지는 날까지 당군정의 기득권을 향해서 남조선의 미국 군대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남조선 해방 작전을 할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소위 상류층은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민사회까지 퍼져있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선진 경제력 소문을 놓고 볼 때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저들보다 비할 바 없이 세다는 것은 다 직감합니다. 군사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입니다. 북한의 소위 상위층은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복마전에 따라 뛰는 것만 해도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문화 분야는 더더욱 철저히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개적으로 보고 초판기 있어야 무슨 내 감정에 맞니 안 맞니 이런 것도 하겠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 하에서는 기득권이건 일반 주민이건 먹고 살아남는 문제와 주민 통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겪고 접한 그대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청년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노래, 드라마, 영화 이거 숨어서 보는 것 이거 없애라고 지금 얼마나 과대는지 모릅니다. 외교를 봅시다. 대남 인식에서 외교입니다. 제가 해외 출장이 가능했던 소위 상류층에서 가끔 들은 말이 뭔지 압니까?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초상위장부터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다녀. 외국에 나가서 북조선에서 왔다면 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싫어하는 위치들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소위 상류층은 북한과 국교를 맺은 나라보다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나라가 몇 배로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남 인식이 어떻겠는가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핵무력을 매우 위협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평소 저희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별 의미 없다는 식으로 간단히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최근에 거의 매일 감행하고 있는 핵공갈,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공갈을 과거의 기억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절대 과거의 기억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도저히 변하지도 변해서는 망해버리는 김일성 족속의 범죄 야망과 그와 관련된 전략 전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거피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작태는 1990년대 초중반에 김정일이 깨끗이 써먹고 톡톡이 실리를 챙긴 김일성 족속의 전통적이고 고질적인 벼랑끝 전술이 제2탄입니다. 제 말이 틀리는가 보십시오. 김정일은 그 당시 완성도 되지 않은 핵을 꿰들고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린다, 이런 폭설로 벼랑끝 전술을 구가하면서 미국을 해담 마당에 거짓 협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미국 정부와 북한 김일성 족속 정부가 회담장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그래도 핵 개발을 한다니까 저 콧대 높은 미국 놈들이 나오지 핵이 없어봐라. 미국 놈들이 우리 거들다도 안 만다 그랬어요. 이렇게 끌어내서 거짓 협상으로 그 무시무시했던 핵사찰 압력에서 벗어났고 경수로 지원, 매해 원유 몇십만 톤 지원, 전 세계적인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을 이끌어내서 식량 배급제 그 붕괴로 건국일의 최악의 체제 위기 사태로 내몰렸던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쭉 핵무기 미사일 개발 시간벌이를 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군수, 민수 관계없이 북한은 통째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의 양산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양산이 들어갈 수 없는가? 그 근거를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이번에 벼랑끝 전술 제2탄으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첫째로 국내에서의 체제 안정입니다. 김일성 족속 김정일도 벼락군 전술을 시작하게 된 것은 철저히 국내 사정 때문에 그게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북한 체제가 안정이 가능한가, 안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걸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북한 김일성 족속이 식량 배급제도를 복구하는가, 식량 배급제도를 종래 복구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딱 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식량 배급제도가 복구되면 북한 주민사회를 안정시키고 주민 통제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서 체제의 유지 강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식량 배급제도가 복구되지 못하면 계속 저는 죽을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농사도 깨끗이 망쳤습니다. 그것을 결국 국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기 때문에 폭력지상주의자답게 쌀을 달라는 메시지를 저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개성 연락소 폭파, 태평양이 말라 터져도 다시는 상종 안 한다. 마주 앉을 일이 없다. 김정은 입으로, 김여정 입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공언함으로써 스스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 와도 노예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피할 바 없이 수준이 떨어지는 오늘의 김정은의 작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올 구멍을 막아가면서 구멍 뚫겠다고 지랄합니다. 지금 둘째는 국외적인 문제인데 미국과의 회담입니다. 이 목적은 대북 유엔 제재의 완화를 이끌어내서 경제 오늘 사태에서 숨통을 열어놓겠다는 그 목적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내피설은 협박을 하건 거짓 평화를 내걸건 미국과 회담만 성사된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서 얻어낼 것이 있다고 딱 봅니다. 그 명백한 경험이 90년대 김정일이 벼락끝 전술로 얻어낸 북한 체제의 숨통을 열어준 전리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미 합중국은 저런 불량 국가에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더 센 걸 들고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핵무기 사용 법제와 연일 핵 전술 핵 탑재 수단 무슨 시험 발사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 화력 타격 훈련 등등등등등 오늘도 벌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벌려놓고 미국이 그래도 대국인데 시끄럽다. 저 얼리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회담을 요구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이것도 역시 김일성 족속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일성 족속이 90년대부터 정부 간 회담이요, 정상회담이요, 육자미 회담이요, 정기간 다 참가해가지고 그 전 과정에서 미국과 대한민국과 유관국들을 줄기차게 속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한다는 건 그건 대방이 핵 사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철저히 폐기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은 죽어도 못 가겠고, 그래서 이렇게 불장난을 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과의 회담에 마주 앉는 기회가 온다면 미 합중국가 국제사회가 기존 90년대부터 세워온 기준인 북한 핵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방법으로 폐기한다는 이 일관한 요구에 오늘의 김정은은 맞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한번 톡톡이 재미를 본 벼락군 전술이 제2탄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절대 전쟁 도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죽지 못해 지랄 발광하는 김정은 자태에 북한의 모든 역사적 과정, 오늘의 그 사태를 놓고 볼 때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놈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기반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 그거는 그 정치 비정자들이 정권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북한 핵이 별 의미 없는 거라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북한을 한미연합군이 거점 타격식으로라도 공격해서 북한 체제 붕괴를 유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않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100% 가능한 거죠. 독재 국가들은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쉽게 무너지더군요.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얼마든지 북한 체제 붕괴 유도가 가능하죠. 그 선상에서 지금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대한민국에 전개하는 문제가 한미 사이에서 박상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도 계속 폭력수단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위협, 공갈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북한은 허들어 빠진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다칠 것도 없어요. 저 평양에는 만수대 쌍동산 까버리고 시신궁전 까버리고 다 표기가 있어요. 당중앙 뜨락이라는 그 청사를 까버리면 됩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놓고 볼 때는 오늘 밤중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놈이 다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작태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김일성이 죽는 날까지 자기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제창했던 그걸 허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김일성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평화 공세를 벌여서 1970년대에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 감소, 전술 핵무기 철수라는 대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인 것 같은데 이런 업적을 김정은이가 지금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제 하레비 걸, 김정일도 다치지 않았던 걸, 지구촌에 이렇게 쓰지도 못할 핵을 껴들고 허풍치다가 이제는 진짜 핵을 끌어들이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했던 모든 독재자들이 내피셜은 간단합니다. 폭력지상주의를 숭상하며 폭력으로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망하는 순간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더 큰 폭력과 맞닥뜨리면 자살하든가 도망치다가 죽는다. 이것은 모든 독재자들은 지독한 비겁분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정은의 저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고쳐주든지 아예 김정은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진짜 북핵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북핵이 무용지물이라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치고 올라가도 괜찮을지 예측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북한 핵무기가 어느 수준인지 안다고 이 자리에서 주저주저 말하는 제가 협작꾼이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북한 내에서 국비 중에 국비입니다. 또 그 분야에서 탈북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북한이 1956년부터 핵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춤을 딱거리고 있는 그 작태, 북한이 해생 불가능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 관련 연구기관과 과학자들의 질적 수준, 생활 형편을 놓고 볼 때 저 김족석은 저 체제가 붕괴되는 날까지 핵 개발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되질 것 같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혁신과 욕동이 없는 나라입니다. 골밀 같은 나라입니다. 원래 독재 국가는 허위, 허상이 시스템을 지배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70%가 허위와 허풍입니다. 북한은 검증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려야 할 수가 없는 구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치고 올라간다? 눈만 뜨면 위험한 전쟁 놀이를 하는 김일성 족속 체제의 최대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미연합군으로 북한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고 진정한 평화의 실현입니다. 김정은이 너는 꼴을 보니 그것도 이제는 영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가능한 도수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유정성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길게 해서도 미안하고 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들어와서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